1977년 8월 30일 사남매 싱글맘 베기 호지스는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엠필드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유독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매입했고 이사 당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둘째 딸 자넷의 비명소리에 방으로 달려간 페기. 공포에 질린 자넷은 자신의 침대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음 날 이번에는 자넷과 동생이 동시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서랍장이 갑자기 방문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 페기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서랍을 원래 위치로 밀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알 수 없는 노크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페기는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고 집에 온 경찰관 눈앞에 펼쳐진 미스터리한 광경. 갑자기 물건들이 움직인다. 심지어 자넷의 몸도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자넷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I'm invisible. You're invisible? Why are you invisible? So much H-O-S-T. 2 weeks before I died, I had a wind blowing. Then I had an hemorrhage and I fell asleep and I died in a chair in the corner downstairs. 의문의 목소리는 자신을 빌 홉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빌은 베기의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 살았던 남자였다.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빌은 집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오랫동안 쓸쓸히 방치되면서 집 또한 싼 값의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 뒤로도 약 2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진짜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지금 석고상이 4개, 5개가 있는데 하나만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움직였어요, 혼자. 누가 조정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많이 갖고 오셨네. 우리 많이 갖고 오셨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지긴 어렵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장치인데요. 이게 그 동상이 올라가 있는 그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머릿부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라도 뭐야? 그 돌아가네. 진동이 있어도 아, 이거 석고상 머리라고 생각해봐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바람잡이, 바람잡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보았던 제일 우리가 좀 공포스럽게 보았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미세한 진동,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진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게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사람 나오죠. 난리 나지 난리 않았겠어요. 나오죠.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제목 바치고 끌어다와가지고, 막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어요.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맞아요. 이거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저 과학 시간에 들어봤어요. 무일의 법칙, 네. 샤를의 법칙. 맞아요.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같이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기체들끼리 충돌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압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죠.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있나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 열기구 한번 타보셨어요? 에드벌룬. 열기구. 그렇죠. 다 축 처져 있잖아요. 축 처져 있다가 그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죠? 불 켜죠. 불을 켜죠. 맞아요. 가열을 하죠. 맞아요. 그럼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기체들이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겠죠. 열기구 맨 위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그 열기구 위쪽으로 이제 그 증가한 부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기구가 뜨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막 화나는 일 있을 때 진짜 너무 열받는다 하다가 뚜껑이 열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확한 법칙. 네. 어, 이게 막 꽉 차가지고 열리는 거구나. 열기구처럼. 근데 만약에 뚜껑이 안 열리겠지만 열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진짜 열리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 이제 하늘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 두피에는 구멍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 비유로는 정말 재밌고 너무 재밌는 얘기였지만 그 시청자 여러분 이건 과학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을 거예요. 열받으면 뚜껑이 열린다. 이게 샤를의 법칙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다들 이해하기 정말. 그러네. 어우.
열 받으면 뚜껑 열려. 큰일하셨네. 감사합니다. 뭘 듣고. 스스로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다빈치 노트에서 실험을 통해 직접 재현해 본다.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홈이 있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컵의 바닥에 기체 분자가 갇히게 되는데 이때 컵 안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 에너지가 바닥까지 전달되는 것. 맞아. 그래. 맞아. 차가운 국물에는 안 움직였어. 그리고 중국집에서 뜨거운 차 같은 거 그렇죠. 보여주실 그러면 때 움직여요. 그래도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준비했다. 열을 이용한 특수 장비 열화상 카메라. 야, 이거 촬영을 했네요. 열화상. 열 에너지의 이동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찬물은 안 움직여요. 맞아. 냉수는 안 되죠. 뜨거운 물이야. 야, 우리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최첨단이에요. 물 붓는 거 가지고 정도 바르는 이것까지. 아래까지 전달된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부피와 압력을 커지게 만드는데 이렇듯 부피와 압력이 증가한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컵을 들어올리게 되고 그 틈으로 기체 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컵이 혼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의 장난인가? 과학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미스터리한 폴터가이스트 현상. 다빈치 실험 노트 결과 폴터가이스트에도 과학 코드는 숨어 있었다. 와우. 이거 인정이다. 그렇죠. 이거 매번 겪으면서도 이거 뭐지? 그냥 하고 말았는데 뜨거운 물일 때, 뜨거운 국물일 때. 깔끔하네요. 해결이 샤르레 법칙이었어요. 깔끔하네. 샤르레 법칙이었어. 분식집에서 저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솔직히 집에서보다는. 네. 왜 그럴까요? 알겠어. 그 식탁이 재질이 달라요. 식탁의 재질?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되게 반들반들. 그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 약간 초록색, 흰색 섞인 그 그릇. 그렇죠. 그거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식집. 분식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럼 손님들이 다 먹고 갔을 때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치워야죠. 뭘로 치우죠? 걸레로 행주로. 닦잖아. 걸레로 네. 닦죠. 젖은 행주로 닦는데 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이 바로 오면은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집에서 더 많이 움직이겠네요. 보통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맛집에서 이걸로 보자. 손님들이 많이 나가니까. 어디까지 가나? 닦고 왜 바로 손님이 아니야? 해산율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아, 계속. 집에서 잘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아침을 먹고 한참 있다 딱 정리를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 말라 있고 점심 먹고 그래 옛날 사람들 이런 거 잘 모르면 이 집 귀신 들려서 장사해야 그렇죠. 된다고. 이것만 먹으면 자동으로 얘기할 수 움직이나 막 있어요. 그러겠지. 음모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초인적 미스터리. 초자연적인 힘으로 물건을 움직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제 어디에서 보게 되든 누구라도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장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중부양이다. 공중부양은 마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와우. 근데 신기해. 저렇게 뜬다고? 단순한 트릭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한다.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중력을 무시한 채 가로등을 맨발로 걸어 오르고 걷고 있어요?
You're about to reach the top.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외줄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저 영상이야 또 하물며. 무대가 아닌 길거리 한복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부양을 선보이기도 한다. 요즘에 편집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맞아요. 이거 합성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슨 이건. 근데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심지어 공중에 뜬 몸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마술사로 불리는 다이나모는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지인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앞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마술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17세기에도 존재했었다. 1630년 이탈리아. 수도 사제였던 성 요셉은 갑자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만 100번 이상. 심지어 12m까지 떠오른 그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 인정받으며 나르는 성인의 전설로 남게 된다. 저 때는 합성도 안 됐을 텐데. 그 이후 1850년 유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초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다니엘 덩글라스 홈이었다. 그는 성 요셉의 공중부양 기록인 12m의 2배, 24m까지 떠오르며 당시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이를 지켜본 사람 중에는 나폴레옹 3세와 톰 소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있었다고 한다.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홈의 공중부양에 사람들은 조작을 의심했지만 비밀을 밝혀내진 못했다.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과거의 공중부양 전설, 과연 사실일까? 그런데 전설로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2009년 러시아에서 다시 시작된다. 러시아의 한 숲속에서 2009년이면 최근인데.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한 남자의 카메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는데 강아지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 한 소녀가 공중에 떠 있다. 아, 저거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떠 있어요. 사람 떠 있는 거야. 어린이 같은데. 저 높이에. 인기척에 높이도 놀란 되게 높아. 모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다시 내려왔어. 뭐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보도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지만 결국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7세기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공중부양. 과연 트릭일까? 아니면 초인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근데 사실 마술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공중부양, 거기에는 이제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앞서 뭐 영상에도 몇몇 나왔지만 이제는 360도 개방된 곳에서 사람이 뜨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뭔가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줄넘기 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눈앞에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트릭이라면 네. 저 광경을 보고 있는 그 관객들의 그 리액션이 있었잖아요.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고.
그분들이 연기자가 아니고서요? 저게 저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는 제가 뭐 전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그 장치 없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완전 열려진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늘어난 게 이미지와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의 발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세요. 공중부양은 모르겠고요. 네. 공중부양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중부양감.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인간이 어떤 높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위치가 되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겠죠. 맞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현상이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두 분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결국 오늘 공중부양감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마술 이런 걸 갖가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봐왔었잖아요.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봤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초능력이나 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서 쇼로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 아까 그 영상들도 아마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띄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떠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요. 머리카락도 위로 같이 떠올라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력을 거슬리면서 몸을 띄우면 그런데 아까 본 영상에서 머리카락만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없었죠.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어딘가에 연결해서 당겼다거나 밑에서 받치고 있다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인정. 그러네. 아까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일종의 그런 재미있는 쇼의 형태로 연출한 것일 것이다. 붕 떠 있으니까 되게 신비한 그런 생명체처럼.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약간 불멍하듯이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겠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좀 신기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고 좀 똑같은 눈으로 좀 계속 저는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요. 쳐다보고 있고요. 이게 눈이 계속 가네. 와, 지금 눈앞에서 봤는데도 지금 믿기지가 않고 신기해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신기했어요. 들떠 있는데 어떻게 빵이나 저 케이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중부양의 가능성은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네. 그 자기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은 화분이 앞에서 우리 보셨던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건데요. 이 안에는 이제
그 영구 자석 그리고 전 자석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화분 부분의 아랫부분에 자석이 붙어 있고요. 그 자석은 영구 자석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 판 아래에는 가운데 부분에는 전자석이 들어있어요. 이 전자석은 이 위에 있는 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석을 만들어내서 자성을 만들어내서 그걸 밀어내는 역할이고요. 근데 밀기만 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둘레에는 또 영구 자석을 둬요. 아, 그래서 이게 예, 그 영구 자석은 이 잡아당기는 중간에만.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영구 자석들이 이 원 모양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서 똑같은 힘으로 다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네. 와, 저희가 들지 못했던 그 가방.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지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원리인가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맞아요. 이거는 그 가방 안에 처음에는 자기력이 있다가 나중에 없어진 거죠. 어떻게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석이 영구 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그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그 근처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작가님이에요? 진짜로? 엑스맨이 누구죠? 이 안에서? 작가님 다 빵만 보고 신기했던 거 계셨는데. 아니었어요? 리모컨을 키면 이제 전자석이 작동이 돼서 바닥에 붙고요. 리모컨을 꺼서 이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를 0으로 만들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개꿀이야, 세상에. 그래서 자기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우리가 해본 거고요. 아니, 알고 보니 그 어벤져스 영화 있잖아요. 네. 토르망치. 아, 토르도 전자석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리모컨 갖다 붙잖아. 거 아니에요? 네. 어우, 재밌네요. 자기력.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부상 열차인데요. 자기 부상 열차도 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상 열차도 그 철로가 있고 그 위에 그 열차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자기 부상 열차는 이제 적당한 전류를 흘려서 열차가 철로로부터 뜨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자기 부상 열차는 만약에 위가 N극이고 아래쪽에 N극이 가까이 있으면 이쪽 방향에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걸 조정을 해서 앞으로 가도록도 해요.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가 바로 자기력을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그럼 뭐 연료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닌 거군요. 연료를 쓰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전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당연히 있죠. 근데 붙지 않고 떠 있으니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적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이 열차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장치죠. 과학이네. 그러니까.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마술사들도 이 원리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정말 강한 힘의 전자석을 두고 자석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면 똑같이 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런 핸드폰 같은 걸로 아까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그렇지, 전자기기가 있어. 그건 또 약간 바닥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자석을 이용했다면. 역시 종 박사. 이제 거의 뭐 반과학자입니다. 반과. 자석이 모든 금속을 자기력으로 잡아당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그 근처에 가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공학 쪽과 또 물리 쪽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인지과학이죠. 심리학 김경일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공중부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뜨게 만드는 힘에 관련해서 두 분께서 과학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관점을 바꿔보면 본인이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 본인 자체가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또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치자면 본인이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의 거의 대부분은 뇌의 착각이라고 봐야죠. 뇌 착각. 왜 착각?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방송인들은 뭔가 프로그램 하나 잘 만나면 야, 장성규 너 떴다? 그랬을 때 저도 사실 어깨가 올라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가 일을 잘하든 아니면 인기를 얻던 아니면 권력을 얻던 우리가 다 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런 표현이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업됐다고 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래서 뭐 힘을 가졌다라든가 아니면 서열이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같은 높이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기억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걸 우리가 촬영해도 실제로 공중부양하는 걸 우리는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것만 주로 찍어요. 맞아요. 사실은 1층에서 3층 높이로 올라간 사람을 10층에서 찍는 씬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그러네요. 그런 장면이 만약에 나왔다면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착각입니다. 떴다는 느낌. 근데 이 떴다라는 말 뜻이 물론 일이나 뭐가 성과가 좋아서 막 떴다 잘 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다 같이 시작했는데 새 시즌이 왔어요. 네. 근데 저만은 같이 합류를 못했다 그러면 장도연 혼자 붕 떴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래. 다 같이 그러네. 우울한 상황. 가는데 걔 혼자 붕 떴지 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수직 방향의 위치의 변화가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떠서 딴 데로 간 거 아닐까. 붕 떠서 갔다. 새처럼 날아갔다. 자,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중부양은 결국 뇌 착각일 뿐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뜨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네, 저는 100% 제 설명이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떴다는 기록들 상당 부분 객관적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신화화되고 전설처럼 돼버린 기록들의 상당수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주관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1991년 8월) 스페인 발레카스 마을. 스페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공식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는 일로 기록된 사건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18세 소녀 에스테파니아의 의문의 죽음. 고등학생인데 왜?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부르는 강령술 위자보드였다. 위자보드.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의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의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아,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의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의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제단 사진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저희가 다뤘었잖아.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의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의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한 소녀를 죽음으로 이끈 위자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위자보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영혼, 세상을 떠난 혼령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내려오게 해서 다시 불러내는 기술을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그 강령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위자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분신사바 했잖아요. 맞아요. 분신사바. 오셨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근데 실제로 분신사바 하면서 막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맞아요.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믿지 않는데 근데 무서웠어요. 뭔지 알죠? 저도요. 저도 안 믿는데 무서워.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뭔가 느낌상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네. 미세하게나마. 맞아.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만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뭐 분신사바 같은 거 이런 게임 하신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강령술.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블러디 메리라고. 블러디 메리. 이것도 약간 네네.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3번을 외치고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다.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다. 진짜. 근데 귀신을 불러낸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 전 요건 안 믿는데. 그래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겹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위자보드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뭐 가족들이 뒤에 다 피해를 입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끔찍하지 않나. 그렇죠. 너무 센 대가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그리고 여기서 약간 딴지 걸고 싶은 건요. 좋아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몰래 하는데 다 그 아이들한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히려 생각났던 것은 이 스토리 안에 되게 여러 가지의 우리 뇌가 겪는 착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착각? 예를 들어서 방금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못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어떤 효과요? 자이가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이.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나만의 프로세스로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혼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던 거를 다 하고 끝내면 잊어버리고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끝내면은 뇌에 계속 남아요. 뭔가 이게 그 다음에 학습 능력도 저하시키고 내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 늘 하던 대로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찝찝함이 남은 거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하나였고. 사실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짐작을 해보면 이 스토리를 주변 친구들도 믿고 가족들도 믿고 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또 뇌과학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비슷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봐요. 믿는 기질이 있는 가족들이었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지컬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래서 마법적 사고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뭐든지 이건 마법이야, 뭐 누가 날 도청하고 있어, 이거는 뭐 외계인이 날 납치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뭔가 마법 같은 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유난히 잘 믿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조현병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녀의 경우에는 약간 조현병과 비슷한 어떤 뇌의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이걸 쉽게 믿는 기질의 어떤 가족이 공통하는 유전적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웃기다. 정말 재밌었어요. 예. 그 특히 노벨상 그 질문에 대해서 곽재식 작가님의 미는 힘을 제가 버텨내느라고. 이거 힘싸움이구나. 아 근데 세 분은 뭐 원래 이제 위자보드에 대한 좀 불신이 있으셨고, 근데 드림캐쳐 분들도 위자보드가 움직였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 하나가 더 올라온 느낌이었다, 묵직했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네.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걸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 심리가 그런 뭔지 심리 모르겠어요. 같아요. 뭐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떠들지 말라 그러면 더 떠들고 싶고.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내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더 마시고 싶어져. 너무 건강검진 하기 전날 맞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땡겨.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저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한 근육.
우리 양궁이나 사격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어렵죠.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뭐 금메달 따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만히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희들 지금부터 꼼짝도 하지 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요. 괜히 막 종 쓰시잖아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괜히 막 입 안에서 혓바닥으로 막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 개구쟁이. 이것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위자보드 하는 자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약간 띄우고 이렇게 막 약간 벌서는 것처럼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오래 버티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기본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요. 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많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반대 심리나 뭐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이 위자보드가 뭐 대답을 한다. 근데 정답을 맞히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곽재식 작가님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에 더해서 이걸 설명하는 관념 운동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념 운동. 네, 아이디어 모소 티어리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다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이 질문이 오는 순간 다들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딱 오고 가잖아요. 뭘까. 그러면은 이 생각이 되는 순간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맞춰서 조금의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거를 손을 올려놓고 움직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기대하는 답 팔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있어. 저도 장 박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위자보드 실험을 할 때 대체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그런 거라든가. 3827 더하기 2758 곱하기 7은 얼마냐. 막 이런 거 한다면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놀라운 것이지. 우리가 했던 실험처럼 김 교수님 노벨상 탈 거야. 아이 너. 그건 뭐 너무 쉬웠어요.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그냥 이런. 우리 그 차기 대통령 그거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얘기는 되는 공개는 안 할 텐데 저희끼리만 기억하잖아요, 우리.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나온 한번 결과였습니다. 노벨. 얘기해줘요.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이었어요. 나온 결과였습니다. 야, 두 분 처음 만나셨는데 의견이 또 예. 잘 맞아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해 보면 일단 뭐 반대하는 심리 말씀하셨고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관념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면 무의식에 의한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또 특히 여러 명이 같이 했을 경우에는 네가 누구야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100% 이 사람이 움직였다라 말하기가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사실은 결국은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라고 하는 답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간단한 그 실험으로 우리가 실험 좋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실험 나오네요.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렛츠고. 위자보드에서는 우리가 손을 다 같이 얹고 움직였던 건데 이것도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5명이 다 서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건데 한 명씩 손가락을 잡고 평행을 맞춰야 되고 한 명도 손을 떼버리면 안 돼요. 다 같이 얘를 천천히 땅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리셔야지. 내려. 왜 올리는 거야?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 같아. 다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려가는 거. 우리끼리 케미가 1도 안 맞는 거. 최악의 케미 아닙니까? 내려봅시다. 우리. 이번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 둘, 셋. 내리셔야 돼. 내려. 저 합이 맞네. 될것 같아. 평양 맞추셔야 돼, 평양.
성향 맞추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죠? 왜 이쪽 가세요? 사람이 다 하셔야 되고. 왜 이쪽? 올라가. 더럽게 안 맞네. 왜 안 되지? 이게 와. 왜안 돼요? 실험을 해봤는데 예, 두 가지가 밝혀졌네요. 뭐죠? 일단 케미가 너무 안 맞는 거 한 가지. 똥케미, 똥케미. 예, 한 가지는 뭔가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뭐 그런 거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 막대기 실험 같은 경우는 설명이 오히려 약간 쉬워요. 모두의 목적은 막대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내리셔야지. 내려. 내려야 돼. 안 맞춰서 왜 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미가 정확히 맞아서 5명이 동시에 내려가고 그렇죠. 한 명이라도 약간 박자가 틀리면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형태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자보드에서도 5명이 다 힘을 빼고 가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긴장해서 살짝이라도 경직이 오거나 무의식적인 신호가 오면 그게 또 방향을 움직이게 되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도랑 상관없이 전혀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위자보드가 진짜든 가짜든 보드를 하고 난 뒤에 사건 사고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위자보드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렇게 한번 관심이 생기면 신기하고 이상하니까 거기에 점점 더 몰두해 나가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뇌 때문인데요. 항상 결론은 그 이유는 뇌는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잘 설명이 안 되면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래서 뭔가 쉽게 설명되는 하나의 얘기를 그냥 믿고 싶어요. 그래서 위자보드의 경우에도 가장 쉬운 믿기 좋은 스토리는 악령이 들어와서 답을 알려주는 거야. 맞든 틀리든. 그래서 나에게는 일종의 편안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잘 못 참는 특징이 있는 불안하니까. 그 위자보드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예스, 노는 있지만 그러네. 그 위자가 나 모르겠어라는 거는 그 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자보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2014년 호주 퀸즐랜드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데이비슨과 가족들. 그런데 사진을 본 데이비슨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왜? 5명이 있어야 할 가족 사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던 것.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너머로 찍힌 정체불명의 얼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미스터리한 심령 현상이 찍힌 사진. 우리는 이것을 심령 사진이라고 부른다. 심령 사진. 나 심령 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최초의 심령 사진가가 탄생한다. 심령 사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찍을 수 있다는 윌리엄의 주장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의 스튜디오는 죽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저 당시에는 합성도 안 될 때잖아. 1869년 윌리엄의 스튜디오를 찾은 한 여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녀의 정체는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였다. 며칠 후 링컨 여사의 사진 속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사람 형체야. 그녀의 남편이었던 에이브라햄 링컨.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4년 전 이미 사망한 상황. 그는 정말 남겨진 부인을 그리워한 링컨 대통령의 영혼이었을까? 이후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심령 사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한다. 많죠.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죠. 정말 많아요. 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 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트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저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건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에어컨, 선풍기 모두 끄셔도 좋습니다.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트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풍까지 오케이. 네, 지금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심령 사진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무서웠는데 지금 본 사진들 중에 특히나 묘비 옆에 있던 어린아이. 여기서 소름이 온몸에 끼쳤거든요. 혹시 뭐 좀 섬뜩했던 그런 사진 없었어요?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뭐 흥미로웠던 사진이 있는데 아까 그 서부 복장 차림을 한 분의 그 풀밭 뒤에 있던 중절모 쓴 남자 있었잖아요. 그분은 복장도 완전히 다르고 모자가 너무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런 거 보니까 그게
그 사진이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신령 사진 이런 거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좀 변태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되게 좀 맹신하는 스타일이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나왔던 사진이 좀 다 섬뜩하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옆에서 우리 교수님이 볼 때마다 그런가요? 반사네요. 저게요? 계속 아무것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쭉 빠지네요. 저 믿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사진을 보면서 무섭지 않다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묘지의 그 아이 사진. 그 저는 보면서도 막 소름 진짜요? 돋더라고요. 계속 정말 무서웠어요. 오, 무섭다. 어머나. 근데 저건 너무 그러니까 저도 안 믿으면서 그냥 무섭긴 한데 존박 씨는 아까 또 의심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안 믿죠. 안 믿고 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반사가 됐거나 주작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장난이거나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난 처음에 그건 좀 약간 의심 가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신령 사진가가 있다라는 거. 그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상업적으로 이용한 듯한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딱 봤을 때는 신령 사진가라고? 그러니까 딱 저렇게 신령 사진가로 딱 명명을 한 거 자체는 조금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심령 사진이 어쩌다가 나오기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가면 심령 사진이 나타난다는 거잖아. 왜일까요? 근데 또 신령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진 잘 찍는다. 우리가 찍히는 유일한 출구다. 우리 심령들이 저분이 우리 찍으면 우리 인생 사진 나와. 맡기는 거예요? 단카방에 이렇게 달림에 떠있다고. 윌리엄한테. 근데 요즘 시대면은 무조건 저런 사진이 있으면 야 이거 합성이다. 맞아요. 이게 될 텐데 저 시대가 또 오래된 시대여가지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 2주 전. 첫 녹화가 진행 중인 스튜디오. 그래, 저 사진의 비밀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아이디어가 여기를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며칠 후 찾아간 서울의 한 학교. 또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듯한 현장. 아 이쁘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모델까지 등장. 저랑 사진 같이 찍혔다. 스튜디오엔 모델 한 명뿐인데 어떻게 같이 찍힌 듯한 심령 사진이 만들어진 걸까? 심령 사진은 사실 다중 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 노출로 정말 심령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 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 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 영화 많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2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요, 의도했을 처음에는 수도 아마 있고. 부주의했을 예, 텐데 예, 나중에는 아마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셔터 속도를 2초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앞을 걸어가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실수 같은 사진. 또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걸음이 빨랐던 구간은 동선을 따라 잔상이 남은 반면 걷다가 멈추거나 정지했던 곳은 진하게 상이 맺히는 모습. 심령 사진의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셔터 스피드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 27년의 사진 작가와 전통을 자랑하는 K 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 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 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다중 노출은 어떻게 촬영할까? 3명의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첫 장을 찍은 뒤 재빨리 퇴장하는 귀신. 과연 결과는 어떨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그런 식으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묘비 옆에 있던 우리 어린 아이 같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실험 대상자. 녹화 당시 찍은 사진에 엉망이 서가지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찍은 이미지를 겹쳐서 연출하면 심령 사진 완성!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무더운 여름, 나만의 심령 사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우리가 그 심령 사진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서 막 유체이트라는 것처럼 보이거나 영혼이 막 빠져나온 듯이 찍힌 이런 사진들이 방금 봤던 그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찍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이제 많은 흐름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저런 사진들이 이제 셔터 스피드를 길게 많은 빛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작품 사진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셔터 스피드가 짧으면 아주 짧으면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사진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찰나의 순간들을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든지 공중에 떠 있어서 점프하는 순간이라든지 흔히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사진들 그런 것들이 셔터 스피드가 작게 해서 찍는 사진들이죠. 한 끗 차이네요. 그러네요. 예술 사진과 심령 사진. 그러게요.